손견은 유명한 군벌이죠. 연희 기준으로는. 그러나 정사는 전혀 달랐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손견, 연희 버프인가 너프인가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손견은 많은 분들이 관우에게 화웅을 뺀 전공을 빼앗겼기에 피해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기록들 때문에 손견에 대한 환상? 그런 게 확 깨버리죠. 지금부터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손견의 자는 문대로 양주 오군 사람입니다. 정사 기록 중 아마 손무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기록 때문에 손자의 후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유비의 한 경제의 아들 중산 정왕 유승의 후예이다 라는 명확한 기록과 대비되기에 애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죠. 고딩 때 아빠랑 배 타고 가다가 도적대가 약탈 후 논공 행상 중인 걸 보고 손견이 아빠한테 저거 족치러 갈게요 했는데 아빠가 넌 안 돼 라고 하자 바로 칼 들고 갔는데 모습을 보자마자 도적들이 관군인 줄 알고 쫄아서 도망쳐서 손견이 그 중 하나를 배웠다고 하죠. 이에 유명인사가 된 손견은 관아에서 임시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172년 손견은 회계에서 일어난 도적무리들을 제압하고 명성을 날렸고, 그 뒤 황건적 토벌 당시 주준의 휘하에서, 변장 한수의 당시 장원의 휘하에서 각각 활약해서 별부삼아 의랑에 배수됩니다. 특히 장원의 휘하일 때는 장원이 소환했는데도 민기적거리면서 늦게 온 동탁을 처형해야 한다고 3가지 죄목을 들어 주장했는데, 상관 경시, 반란진압 소극적, 명령 불복종의 3가지를 들어 처형을 요구한 사실로 인해 더욱 명성이 드높아지죠. 이후 장사, 영능, 계양이 각각 반란을 일으켜 호응하자 손견이 장사 태수가 되어 이들을 모두 격파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해 명장, 한해 충신 같죠. 그러나 영제가 붕어한 후 동탁이 집권하자 반동탁연합이 모이게 되고, 이에 손견도 자신의 병사를 모아 출진합니다. 이때 형주자사 왕에는 평소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남양태수 장자는 출진할 병사와 물자를 모집하는데 소홀했다고 죽여버립니다. 황제가 임명한 자사와 태수를 죽인 거죠. 그리곤 이 남양을 원술한테 줘버리죠. 이 기록 이전까지 원술과의 이야기가 없기에 원술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손견이 가문이 그닥 높지 못하니 원술의 가호에 호가 호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죠. 추가로 이는 손자의 후손인가와도 연계가 될 법한데, 손자의 후손이었다면 굳이 원술의 가문을 빌려 권세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까지도 손자의 손자병법은 거의 전쟁의 기초 필독서 수준인데, 이 당시 손자의 후손이었다면 그 위상이 대단했을 겁니다. 심지어 조조는 손자병법을 간략하게 축소한 손자 약해를 저술했는데, 이를 본다면 당시 손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손자일진데 손견이 손자의 후손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다면 원술의 4세 30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지은 저자의 후손인데, 부와 명예가 없더라도 인지도만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의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견은 남양을 바치며 원술의 밑으로 들어갔죠. 즉 1. 손견이 손자의 후손인 건 맞으나 어떤 이유로 가문이 몰락해버렸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시로 손을 빌렸다. 2. 애초에 손자의 후손이 아니기에 호가 호의를 위해 원술의 가문으로 들어갔다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일단 전자는 손견의 기록에는 나와 있으나 손견 이후의 손씨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본다면 손견의 자칭이었거나 같은 한자를 썼기에 후일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손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며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자 후손이 아니다 란 설이 지배적이게 된 것이죠. 여튼 이후 동탁 토벌 전에 양인성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동탁군의 명장 서영에게 패하여 거의 죽을 뻔하지만 부하 조무가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병사를 수습해 다시 공격, 호진, 여포를 패퇴시키고 화웅을 매죠. 그러나 이런 잘나감에 시기질투가 난 원술이 군량 보급을 중지했고, 손견은 양인에서 원술이 있는 노양까지 백리를 밤낮으로 달려가서 땅바닥에 전략 그림까지 그려가며
애걸복걸하고 결국 군량을 얻어냅니다. 이후 손견을 의식한 동탁이 이각 등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만 손견은 대놓고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내고 이후 맞짱을 뜬 동탁과 손견은 동탁의 패배로 결국 낙양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에 동탁은 손견을 자신만큼 뛰어난 장수라고 칭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손견은 사냥 공제기 5서의 기록상으로 옥새를 얻었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사냥 공제기에서는 손견의 아내를 원술이 잡고 협박하여 옥새를 빼앗고 이게 후일 중나라를 건국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후 손견은 주씨 형제들과 싸워 이기고 유표를 공격하라는 원술의 명령을 이행하다가 달아난 황조를 추격 중 화살을 맞고 사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손견이 어떤 인물인지 아셨을 테니 다시 한번 손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손견이 연희의 피해자 같나요? 손견이 연희에서 얻은 손해는 딱 하나, 화웅참수공을 관우가 가져간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손견 편을 들어줬죠. 장자 왕의 살해도, 황조를 공격한 일도, 옥새를 얻은 일도, 원술에게 군량을 요구한 일도 모두 손견을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이고 용맹한 한 세력의 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손견을 독립군벌로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바로 손권의 입지 상승. 손권이 입지가 상승하면 뭐가 좋나요? 후일 이릉대전을 펼치는 삼국지 연희의 주인공 유비의 입지. 모든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은 주인공과 그에 반대되는 반동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삼국지 같은 경우는 라이벌, 숙적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인물은 유비에겐 조조, 손권이었죠. 조조는 평생의 숙적이었지만 손권은 관우의 죽음 이후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적대 인물이었습니다. 해서 유비가 상대에서 지는 손권이 한미양 가문 출신의 원술 따까리나 하던 가문이라면 그 손권한테 진 유비는 그냥 한왕실 후예지만 원술 따까리한테 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촉한 철퇴를 들고 있는 연희의 저자들은 이걸 가만히 냅둘 순 없죠. 그렇기에 더욱 손견을 띄워줘야 했던 겁니다. 이와 연결돼서 손씨 가문을 띄워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의 주인공인 유관장을 모두 죽인 게 된 손가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어느 정도는 통쾌한 복수극을 만들어 이릉 전에 죽은 인물도 이릉 후에 죽은 인물도 다 소환해서 이릉에서 죽여버렸죠. 하지만 손견이 모질한 인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띄울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손견의 능력도 대단했기에 띄울 거리라도 있었던 것이죠. 즉 손견은 능력은 대단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소패왕 손책, 우나라 일대 황제 손권의 아버지로서 그는 모자람 없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일부 악행들과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원술의 휘하 장수였다는 점은 연희의 주인공인 유비를 띄워주기 위해 손권을 띄워야 하는 연희 저자들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딜레마였을 겁니다. 해서 손견은 연희 수혜자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